6개월 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똑같은 영상을 보던 누군가는 실제로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이점도, 뜻밖의 유산도, 깜짝 승진이나 복권 당첨 같은 행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따르기로 약속하고 이를 끝까지 밀어붙였을 뿐입니다. 오늘날 그 사람은 신용카드 빚을 모두 청산했고 수백만 원 단위의 비상금을 모았으며 매달 자동으로 투자를 시작했고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돈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반면 같은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6개월 후 그들의 재정 상태는 이전과 똑같거나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여전히 같은 빚을 지고 월급날만 기다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지능이나 소득, 운이 아닙니다. 바로 실행력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 정보를 청사진으로 삼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로 넘겨버렸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재정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을 완벽한 6개월의 청사진이며 덜 쓰고 더 저축하라는 뻔한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 명확한 목표, 그리고 측정 가능한 결과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월별 시스템입니다. 6개월 차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자동으로 부를 축적하고 비상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진정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곳에 돈을 쓰게 만드는 재무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보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실행이 전부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6개월 동안 철저히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은 지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재정적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첫째 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달은 기초를 다지는 시기이며 그 기초는 당신의 현재 상황을 아주 냉정하게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무 상태를 아주 막연하게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대략 얼마를 버는지 알고 주요 지출에 대해 대충 감을 잡고 있으며 지금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런 막연함이 바로 적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고칠 수 없고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거부하는 것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재물을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모든 성공적인 기업은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가맹점은 매일 수익, 지출, 이윤을 추적합니다. 그들은 어떤 메뉴가 가장 높은 이윤을 남기고 어떤 메뉴가 실적이 저조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닌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의 경제생활도 이와 같은 엄격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내 돈의 최고 경영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달의 첫 번째 과제는 전면적인 재무감사입니다. 돈이 흘러가는 모든 계좌의 최근 3개월치 내역을 뽑아보십시오. 급여 통장,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토스, 그리고 각종 구독 서비스까지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컴퓨터의 각기 다른 탭에 띄워 놓으십시오. 이제 단 한 푼의 지출도 빠짐없이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십시오. 첫 번째 항목은 고정 지출입니다. 생활을 위해 매달 반드시 써야 하는 돈입니다. 월세나 주택담보대출, 공과금, 자동차 할부금, 보험료, 식료품비, 교통비, 그리고 실제로 꼭 사용하는 구독 서비스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들은 타협할 수 없는 지출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변동 지출입니다. 원하지만 기술적으로 꼭 필요하지는 않은 곳에 쓰는 돈입니다. 외식, 문화생활, 쇼핑, 여행, 그리고 거의 보지도 않으면서 결제하는 세 번째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부채 상환금입니다.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결제 대금, 자동차 대출, 개인 신용대출 등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돈입니다. 각 항목에 월 평균 지출액을 적어보십시오. 그런 다음 월총 지출을 모두 더하고 그것을 매월 통장에 꽂히는 실수령액과 비교하십시오. 세전 연봉이 아니라 세금을 떼고 통장에 들어오는 실제 금액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바로 당신의 현재 저축률입니다. 만약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쓴다면 마이너스 저축률이며 이는 매달 재정적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10%를 저축하고 있다면 괜찮은 편이지만 더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20% 이상을 저축하고 있다면 아주 훌륭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은 당신이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달 음식에 매달 50만 원을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료가 6만 원 정도일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25만 원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노후 준비보다 자동차 유지비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은 당신을 부끄럽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최적화할 수 없습니다. 지출을 점검하는 동안 즉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나 취하십시오.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공짜 돈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만약 회사가 퇴직연금 매칭 지원을 해주는데 그 혜택을 전부 받을 만큼 돈을 넣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말 그대로 공짜 돈을 바닥에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회사의 매칭 지원금은 투자 즉시 100%의 수익률을 안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그 어떤 투자도 이렇게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퇴직연금 계좌에 연간 최대 24,5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이라면 8,000달러를 추가 납입하여 총 32,500달러를 넣을 수 있습니다. 60세에서 63세 사이라면 확대된 추가 납입 제도를 통해 최대 35,75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연금 계좌의 경우 한도는 7,500달러이며 50세 이상이라면 1,100달러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달부터 이 한도를 꽉 채울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최대치만큼은 반드시 납입해야 합니다. 회사가 6%까지 맞춰준다면 최소한 당신도 6%를 넣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지원금은 당신 급여의 일부입니다. 절대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첫째 달의 마지막 단계는 주간 재무점검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처럼 특정 시간을 정해 10에서 15분 정도 계좌를 살펴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고 예산과 비교해 보십시오. 지출 패턴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었는지 파악하십시오. 이러한 주간 리듬은 강박을 갖지 않으면서도 항상 돈 관리에 신경 쓰도록 도와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하루에도 몇 번씩 불안해하며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방식 모두 건강하지 않습니다. 주간 점검은 적절한 균형을 찾아줍니다. 관심을 갖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달이 끝날 무렵 당신은 자신이 얼마를 벌고 돈이 어디로 가는지, 현재 저축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회사의 매칭 지원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상황을 명확히 인지했습니다. 다음은 군사를 빼낼 차례입니다. 둘째 달의 핵심은 지출을 줄이고 그 돈을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첫째 달에 분류한 지출 내역을 금액이 큰 순서대로 나열해 보십시오. 지출이 클수록 절약할 수 있는 금액도 크지만 동시에 가장 바꾸기 힘든 항목이기도 합니다. 월세나 전세 대출 이자가 가장 큰 지출이겠지만 계약 기간 중간에 쉽게 줄일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할부금도 상당하겠지만 대출금에 묶여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지출부터 시작하십시오. 변동 지출 항목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곳에 무의미하게 돈을 쓰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쩌면 외식비로 매달 40만 원을 쓰고 있지만 딱히 맛집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그저 편리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간 헬스장 회비를 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입한 사실조차 잊고 있던 구독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모조리 해지하십시오. 꼭 사용하는 서비스라면 요금을 낮출 수 있는지 협상하십시오. 고객센터에 전화해 해지를 고민 중이라고 말해보십시오. 많은 회사들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할인 혜택을 제한할 것입니다. 배달음식, 쇼핑, 문화생활 같은 변동 지출의 경우 무작정 줄이기보다는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월별 한도를 정하십시오. 여행이 당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하다면 그 예산을 영원으로 깎지는 마십시오. 대신 관심 없는 항목의 지출을 무자비하게 삭감하여 당신이 사랑하는 것에 쓸 돈을 마련하십시오. 목표는 맹목적인 금욕이 아닙니다. 목표는 의도적인 소비입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에는 돈을 아낌없이 쓰되 그렇지 않은 곳에는 가차없이 돈을 아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줄줄 세게 내버려 두는 또 다른 분야가 바로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실손보험, 화재보험을 다른 것과 비교해 본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가입하면 다시는 쳐다보지 않지만 보험사마다 요금 차이는 극심합니다. 서너 군데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보는 데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지만 이를 통해 매년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둘째 달의 목표는 전체 지출의 최소 10에서 15% 이상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현재 한 달에 500만 원을 쓰고 있다면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절약 포인트를 찾는 것은 누구에게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재정적 기반을 다지는 곳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또한 둘째 달에는 당신의 부채를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나이스지킴이나 올크레딧 같은 주요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보고서를 발급받아 보십시오. 매년 한 번은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 모든 빚을 낱낱이 살펴보십시오. 신용카드 대금,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 통장 등 모두 말입니다. 각각의 남은 잔액, 이자율, 그리고 최소 상환액을 적어보십시오. 2016년 기준 신용카드 리볼빙이나 현금 서비스의 평균 이자율은 21%를 훌쩍 넘습니다. 이 정도 이율이면 빚은 당신의 목을 조르며 잔인하게 불어납니다. 연 이율 21%로 800만 원의 카드 빚을 매달 최소 금액으로만 갚는다면 다 갚는데 7년이 넘게 걸리고 원금의 절반이 넘는 거의 500만 원을 이자로 날리게 됩니다.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무섭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상보다 훨씬 자주 통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이용해온 고객이고 항상 연체 없이 결제해왔습니다. 다른 카드사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을 보았는데 제 이자율도 낮춰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장 최악의 답변은 그저 안 된다는 말뿐입니다. 최고의 결과는 이자율을 몇 % 낮춰주어 장기적으로 수십만 원의 이자를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달이 끝날 무렵 당신은 매달 나가는 지출을 의미 있게 줄였고 당신의 부채 상황에 대한 완벽한 그림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피가 철철 흐르는 상처를 지혈했습니다. 이제 당신만의 안전망을 구축할 시간입니다. 셋째 달은 비상금을 모으고 예상치 못한 재정적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집중합니다. 여러분을 경각심을 갖게 할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43%가 당장 급하게 필요한 150만 원조차 저축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24%는 비상금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는 인구의 거의 절반이 자동차 수리, 갑작스러운 병원비, 고장난 가전제품 하나 때문에 곧바로 재정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모든 예상치 못한 지출은 곧 빚으로 이어집니다. 자동차 엔진이 고장나면 21% 이자의 신용카드로 긁어야 합니다. 아이가 급하게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다 써야 합니다. 이런 비상 상황은 당신을 빚의 떼수로 깊이 밀어넣고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저축을 더욱 힘들게 만들어 결국 다음번 위기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도자매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당신의 첫 번째 목표는 오직 비상 상황만을 위한 150만 원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법의 숫자는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비상금 통장에 100만 원 단위의 돈이 있다는 것은 10만 원 단위가 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안정감을 줍니다. 일상적인 비상 상황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고 당신에게 숨 돌릴 틈을 줍니다. 만약 150만 원이 불가능해 보인다면 더 작게 시작하십시오. 50만 원도 없는 것보다는 낫고 20만 원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목표는 아무런 완충 장치 없이 살아가는 위험한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 비상금을 빨리 모으려면 둘째 달에 줄여낸 여윳돈을 이곳으로 돌리십시오. 지출을 매달 50만 원 줄였다면 그 50만 원이 그대로 비상금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석 달이면 150만 원이 모입니다.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어 이 과정을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안 쓰는 물건을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파십시오. 오래된 전자기기, 안 입는 옷, 가구, 운동기구 등을 말입니다. 대부분의 집에는 먼지만 쌓이고 있는 수십, 수백만 원 어치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물건들을 당장 현금으로 바꿔 비상금 통장에 넣으십시오. 임시로 부업을 뛸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1, 배달 알바, 반려동물 산책, 크몽이나 숨고 같은 플랫폼에서 당신의 기술을 파는 일도 좋습니다. 이 수입이 영구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첫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하는 것뿐입니다. 비상금을 어디에 보관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인터넷 은행에서 파킹 통장이나 고금리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평소 쓰는 생활비 통장과 완전히 분리하십시오. 2026년 기준 최고의 파킹 통장들은 연 4% 이상의 이자를 줍니다. 시중은행의 평균 이자가 0.39%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700만 원을 넣어둔다면 1년에 2만 원을 받느냐 아니면 28만 원을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통장을 분리하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비상금이 전혀 다른 은행에 있으면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그 돈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아닐 때 그 돈을 뺏쓰고 싶은 유혹도 줄어듭니다. 필요할 때는 거기 있지만 필요 없을 때는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 달에는 고금리 부채를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갚아나가야 합니다. 빚 갚기 전략을 하나 선택하고 무조건 밀어붙이십시오. 눈사태 상환법은 이자율이 높은 빚부터 갚는 방식입니다. 모든 빚의 최소 금액만 갚으면서 남는 돈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빚에 전부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수학적으로 지불해야 할 총이자를 최소화해 줍니다.
눈덩이 상환법은 이자율에 상관없이 남은 금액이 가장 작은 빚부터 먼저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빚이 하나씩 사라지는 심리적 성취감을 빠르게 주어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방법 모두 훌륭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를 선택하고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금리 부채를 갚는 데 쓰는 모든 돈은 그 이자율만큼의 수익을 내는 확실한 투자와 같습니다. 연 21%의 카드 빚을 갚는 것은 연 21%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과 같으며 세상 그 어떤 투자 수익보다도 뛰어납니다. 셋째 달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최소 150만 원의 독립된 비상금을 갖게 되고 명확한 빚 상환 전략을 실행 중이며 지출 절감의 탄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기초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불을 쌓을 시간입니다. 넷째 달은 투자와 자동화로 초점을 옮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불을 쌓는 진짜 진실은 이렇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완벽한 투자처를 찾거나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거나 부자들만 아는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는 자산에 꾸준히 돈을 넣고 복리의 마법이 스스로 일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는 지난 100년 동안 연평균 10%가량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대공황,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폭락,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재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20년의 기간을 잘라보아도 주식시장은 항상 플러스 수익을 냈습니다. 30년을 기준으로 보면 그 결과는 압도적인 플러스였습니다. 이것이 매년 꼬박꼬박 10%의 수익이 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14년이나 2013년처럼 25%의 수익이 나는 해도 있고 2022년처럼 18%의 손실을 보는 해도 있습니다. 평균은 시간이 지나면서 매끄러워지지만 해마다 겪는 변동성은 큽니다. 핵심은 그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 속에서도 투자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락장에 패닉에 빠져 팔아버리는 사람들은 스스로 손실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하락장을 묵묵히 버텨낸 사람들은 결국 회복하고 계속해서 자산을 불려나갑니다.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시장의 타이밍을 재는 것보다 매번 승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투자 전략은 S&P 500이나 전체 주식시장을 추종하는 수수료가 낮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뱅가드, 피델리티, 슈왑과 같은 대형 증권사를 통해 수수료가 0.1%도 안 되는 펀드들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이는 1,000만 원을 투자할 때 1년에 내는 수수료가 10,000원도 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개별 종목을 고를 필요도 없고 경제 뉴스를 달고 살 필요도 없으며 어떤 회사가 잘 나갈지 추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수 펀드를 사서 전체 주식시장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놔두면 됩니다. 더 단순한 방법을 원한다면 타깃 데이트 펀드, 즉 TDF를 고려해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나이에 맞춰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올인원 펀드입니다. 뱅가드 타깃 리타이어먼트 2050처럼 당신이 은퇴할 연도에 가장 가까운 펀드를 하나 고르기만 하면 펀드가 알아서 모든 것을 관리해줍니다. 젊을 때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다가 은퇴가 다가올수록 점점 더 안전한 자산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한번 설정해두고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넷째 달의 진정한 마법은 바로 자동화입니다. 당신이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월급 통장에서 재무 목표를 향해 자동으로 돈이 흘러가는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자동화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월급이 통장에 꽂히는 즉시 미리 설정해둔 비율만큼의 돈이 각기 다른 목적지로 자동 이체됩니다. 월급을 확인하기도 전에 5%가 퇴직연금 계좌로 빠져나갑니다. 또 다른 5%는 개인연금저축이나 주식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3%는 고금리 파킹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2%는 여행 자금이나 자동차 선수금 같은 특정 목표를 위한 통장으로 옮겨집니다. 이 모든 자동 이체가 끝난 후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당신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마음껏 써도 되는 돈입니다. 당신은 미래의 나에게 먼저 월급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이미 든든하게 채워둔 것입니다. 이제 남은 돈은 내가 저축을 충분히 하고 있나 하는 머리 아픈 계산 없이 지금 당장 온전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시스템은 돈 관리에서 당신의 의지력을 완전히 배제해버립니다. 매달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축해야 할 돈을 써버리고 싶은 유혹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번 설정해둔 규칙에 따라 모든 결정이 자동으로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월세, 공과금, 보험료, 구독료 등 가능한 모든 지출을 자동 이체로 돌리십시오.
신용카드 결제 대금도 전액 자동 이체로 설정하여 절대 이자를 내거나 연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목표는 당신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스스로 굴러가는 자동 재무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달이 끝날 무렵 퇴직연금이나 주식계좌로 투자가 자동으로 진행되고 비상금과 목표통장으로 저축이 자동으로 넘어가며 모든 청구서가 자동으로 결제되어 연체료의 가능성이 완벽히 사라져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돈은 완전한 자율주행 상태입니다. 다섯째 달은 돈의 심리적 차원, 즉 당신의 재정적 성장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돈에 대한 무의식적 각본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재무조언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돈에 대한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소비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재테크에 소질이 없다고 믿는다면 결코 나아지려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는 본래 탐욕스럽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고생한 나에게 이 정도 보상은 해줘야 한다고 핑계를 댄다면 실제로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도 않는 물건에 끊임없이 과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머니 스크립트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믿음들은 대개 어린 시절에 형성되며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작동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결정에 자동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딱 10분만 시간을 내어 돈에 대해 생각할 때 떠오르는 모든 것을 적어보십시오. 어떤 필터링도 판단도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돈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들에 대해 어떻게 배웠습니까? 부를 쌓는 당신의 능력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흔히 갖고 있는 제한적 믿음들이 있습니다. 돈은 악하다 혹은 부자는 탐욕스럽다와 같은 생각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부를 쌓는 것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 세뇌하며 당신을 계속 초라한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현실에서 돈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본성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관대한 사람이 돈을 가지면 더 관대해지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돈을 가지면 더 탐욕스러워집니다. 돈 그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나는 평생 돈 관리를 못할 거야. 이 믿음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선천적으로 돈 관리의 땜병이라고 믿는다면 나아지기 위한 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 관리는 요리나 운전 같은 하나의 기술일 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산 짜는 법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보상은 필요해. 이 믿음은 과소비를 자기 관리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합니다. 나에게 보상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핑계를 대며 내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하지도 않는 감당 못할 물건을 사들이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관리는 재정적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지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일시적인 소비가 아닙니다. 나를 갉아먹는 제한적 믿음을 파악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믿음이 나를 돕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발목을 잡고 있는가? 만약 발목을 잡고 있다면 더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믿음으로 바꾸기로 의식적인 선택을 하십시오. 또한 다섯째 달에는 배우자나 연인이 있다면 반드시 돈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돈 문제는 부부나 연인 간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커플은 진짜 큰 위기가 닥칠 때까지 돈 이야기를 피합니다. 위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30분짜리 머니 데이트 일정을 잡으십시오. 감정이 격해진 싸움 도중이 아니라 차분하고 의도적으로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십시오. 파트너가 돈 관리를 잘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칭찬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서로의 비전을 나누십시오. 두 사람이 생각하는 훌륭한 재정적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목표는 무엇이고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서로의 머니 스크립트를 공유하십시오. 어린 시절 돈에 대해 어떻게 배우고 자랐습니까? 파트너의 재무 심리를 이해하면 평소엔 비합리적으로 보였던 행동들을 납득할 수 있게 됩니다. 가난하게 자라서 저축만이 유일한 안전장치라고 느껴 현금만 꽉 쥐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풍족하게 자라서 돈이 항상 있었기에 예산 짜는 법을 아예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 의견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저축은 얼마나 할 것인가? 공동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각자의 용돈이나 개인 지출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대화의 마무리는 두 사람이 함께 실행할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정하는 것으로 끝맺으십시오. 공동의 목표를 위한 적금 통장을 만들거나 얼마 이상의 지출을 할 때는 반드시 서로 상의하자는 규칙을 정하는 시기입니다. 다섯째 달은 소득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넉 달 동안 지출을 쥐어짜며 최적화했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출은 기껏해야 영원까지밖에 줄일 수 없고 우리는 밥도 먹어야 하고 잠잘 곳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데는 한계가 없습니다. 수입을 늘리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연봉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플래닛, 블라인드,
사람인 같은 사이트를 통해 내 직무의 시장 평균 연봉을 조사해 보십시오. 그동안의 성과와 회사에 기여한 바를 문서로 정리하십시오. 그런 다음 상사와의 면담 일정을 잡으십시오. 이럴 때 효과적인 대본은 이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회사에 기여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A, B, C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이는 구체적으로 회사에 이러이러한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이 직무의 시장 가치와 저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연봉 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떤 방향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당장 좋다는 대답을 듣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이미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만약 완전히 거절당한다면 그것 또한 매우 귀중한 정보입니다. 이제 이직을 알아볼 때가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더 이상 연봉을 올릴 수 없다면 이직을 통해 수입을 크게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십시오. 전략적으로 이직하는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며 회사가 연봉을 올려주기만 기다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임금 상승을 경험합니다. 투잡을 뛰어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 기술로 프리랜서 일을 하거나 작은 부업을 시작하거나 취미와 지식을 돈으로 연결해 보십시오. 매달 단 50만 원의 추가 수입만으로도 재정 상태는 놀라운 속도로 나아집니다. 1년이면 빚을 갚고 비상금을 모으고 투자할 수 있는 600만 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섯째 달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불을 가로막는 심리적 장벽을 무너뜨렸고 파트너와 건설적인 돈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수입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을 것입니다. 내면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일은 외부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 여섯째 달은 시스템을 확장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틀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시스템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자동화된 투자와 저축, 훌륭하게 굴러가는 예산 계획, 든든하게 쌓이는 비상금, 착실히 갚아나가는 부채 상환, 그리고 원컨대 더 늘어난 수입까지 말입니다. 여섯째 달은 이 시스템들을 더 날카롭게 다듬고 당신의 시야를 먼 미래로 확장하는 시간입니다. 첫째, 매월 진행할 월간 재무점검 일정을 잡으십시오. 이것은 매주 하던 점검보다 훨씬 심층적이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1시간 정도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낱낱이 살펴보십시오. 얼마를 벌었습니까? 얼마를 썼습니까? 나의 지출이 내가 설정한 우선순위와 일치했습니까?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얼마나 저축했습니까? 나의 순자산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당신의 모든 자산, 즉 입출금 통장, 예적금, 주식계좌, 퇴직연금, 자가인 경우 부동산 자산을 모두 더한 뒤 여기서 신용카드 빚,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 주택담보대출 같은 모든 부채를 빼서 당신의 진짜 순자산을 계산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온 숫자가 바로 당신의 순자산입니다. 매월 이 숫자를 추적하십시오. 시간이 흐르면서 내 순자산이 불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상상 이상의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저 상황이 나아지길 막연히 바라는 것을 넘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장 속도가 더디더라도 방향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둘째, 탄탄한 기초가 마련되었으니 이제 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1년 목표는 신용카드 빚을 전부 청산하고 석 달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모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5년 목표는 6달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챙겨두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빚을 갚으며 1억 원 이상의 투자 자산을 굴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 목표는 완전한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거나 빚 없이 내 집 마련이나 큰 지출을 해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목표들을 반드시 글로 적으십시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표를 글로 적는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사람들보다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글쓰기는 구체성을 강제합니다. 돈을 더 많이 모으겠다는 막연한 다짐 대신 2031년 12월까지 7천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명확하게 약속하게 됩니다. 셋째, 당신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잡아줄 누군가와 목표를 공유하십시오. 배우자, 친구, 가족 혹은 온라인 재테크 커뮤니티도 좋습니다.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실행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나면 내 평판이 걸려있기 때문에 진짜로 해내고야 마는 동기가 부여됩니다. 넷째, 지금 당장 달력의 분기별 점검 일정을 기록하십시오. 3개월마다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재무 상태의 진전을 점검해야 합니다. 연간 목표를 향해 잘 가고 있습니까? 접근 방식을 수정해야 합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계획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분기별 점검은 당신이 표류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내가 만든 시스템이 아직 잘 작동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몇 달을 훌쩍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분기별 점검은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미리 잡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납입금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넷째 달에 소득의 5%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려 여유 자금이 생겼다면 그 비율을 과감히 올리십시오. 최종 목표는 점진적으로 저축률을 올려 수입의 20% 이상을 저축하고 투자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축률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당신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은 그만큼 가속도가 붙습니다. 수입의 10%를 저축하는 사람은 은퇴까지 40년이 걸리지만 20%를 저축하는 사람은 30년이면 됩니다. 50%를 저축하는 사람이라면 15년 만에 조기 은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학은 차갑고 냉정합니다. 무엇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월 50만 원씩 투자하여 연평균 10%의 수익을 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0년 후에는 약 1억 원의 돈이 모입니다. 20년 후에는 약 4억 8천만 원이 되고 30년 후에는 무려 14억 원이 넘는 자산이 됩니다. 이 금액을 매월 100만 원으로 늘리면 그 숫자는 2배가 됩니다. 10년 후 2억 원, 20년 후 9억 5천만 원, 30년 후에는 28억 원에 달합니다. 만약 빚을 청산하고 생활비 팽창을 통제하여 매월 150만 원씩 투자할 수 있다면 10년 후에는 3억 원, 20년 후에는 14억 원, 30년 후에는 42억 원이라는 엄청난 자산을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허황된 숫자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이하게 될 수학적 현실입니다. 진짜 어려운 거는 이 수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흔들림 없이 그 행동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6개월의 청사진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로 불어나는 행동의 변화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쌓아 올린 것들을 보십시오. 첫째 달, 당신은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파악하며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둘째 달, 낭비되는 지출을 자르고 부채를 정직하게 마주했습니다. 셋째 달, 비상금을 마련하고 공격적인 빚 청산을 시작했습니다. 넷째 달, 투자를 자동화하고 스스로 굴러가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섯째 달, 돈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수입을 늘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달,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매달의 과정은 이전 달의 성과 위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 청사진을 끝까지 완수한 사람은 처음 이 영상을 틀었던 그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가질 수 없는 습관과 시스템 그리고 지식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히 해두고 싶습니다. 이 청사진은 6개월 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끝내고 잊어버리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 이어질 당신과 돈의 건강한 관계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부자들은 단 6개월의 노력만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버는 것보다 덜 쓰고 그 차액을 투자하며 복리의 마법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행동을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했기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6개월의 청사진은 여러분에게 기초와 습관을 쥐어줍니다. 그 이후의 행동이 여러분의 재정적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영감을 받으면서도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따라야 할 좋은 조언으로만 치부해버리고 또다시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6개월 뒤 그들은 지금과 똑같은 자리에 있거나 훨씬 더 나빠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실제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밤 당장 통장 내역을 뽑아볼 것입니다. 이번 주 안에 지출을 분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안에 자동 이체 시스템을 세팅할 것입니다. 그들은 불편할 때도 하기 싫을 때도 묵묵히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지능도, 재능도, 운도 아닙니다. 오직 행동뿐입니다. 당신은 6개월 안에 재정 상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일도 다음 주도 상황이 좀 나아졌을 때도 아닌 바로 오늘 당장 시작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통장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나의 저축률을 계산하십시오. 해지할 구독 서비스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고금리 파킹 통장을 개설하십시오. 회사의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 납입액을 늘리십시오. 작은 행동들이 모여 복리가 되면 엄청난 결과로 돌아옵니다. 6개월 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는 당신이 오늘 취하는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